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남성이며 검사입니다. 제 여동생과 함께 부모님이 계셔서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구하지 않았고 집안 상황이 좀 복잡하고 어려운 편입니다. 주말에 아버지께서 납골당에 가신다며 양과자를 사와서 주셨어요. 남자친구와 함께 다니느라 혼자 외출한 적은 없지만 때로는 혼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요양원을 지나가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신 때 찾아가지 못했던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때는 공부와 알바로 바쁘게 지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아버지께서는 항상 이해해 주셨습니다. 5년 전에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셨고 병원에서도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보채지 못하다 했는데 가족들은 병원에서 태어난 아버지가 자신의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의료은행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반년 전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원래 사업가였는데 증조부터 한약방을 운영하던 명문가 출신입니다. 집안은 명망 있고 가문이 품격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오래전 우리 집 한약은 그 효능으로 유명하여 김일성도 월북하여 한약을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진실로 믿는지 여부에 대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가문의 얼개가 될 정도로 얼마나 사랑받으시는지 국질만 아니면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이셨지요. 여러분은 저를 너무 내놓지 마십시오. 규수는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를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할아버지부터 선조들이 한약방을 운영하며 지역 사람들을 치료했으며 재정적으로도 성공을 거두어 지금까지 이런 가문을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집안의 자랑거리는 제가 더 해야 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좀 더 바르게 행동해야겠습니다. 당시 은행 조심하고 한약방 집장손 체면에 거스르는 일 하지 않도록 매사 현명하게 행동해라는 할아버지의 충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 무슨 집안에 운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대대로 이어온 한약방 일과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약방을 계승하여 한약을 제조하는 공장을 차려 사업을 시작했고 부자 3대 안 간다는 말도 틀린 말 같아요. 대님, 한약 공장 사업이 엄청 잘 된다면서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명석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사업이 성공하자 다행입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사실 엄마의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셨습니다. 이혼 사유는 불미스러운 일이었지만 중학교 때야 알게 되었습니다. 줄 알기나 해. 여자랑 왜 이혼하는데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가셨다. 진짜야? 뭐 이런 거 왜 하니? 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우리들에게야 정말 이것 막장 같은 막장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정말 가엾다. 네가 더 잘해줘야 한다. 자기 배 아프게 내 자식 키우는 것도 보통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 자식의 엄마로서 살기 쉬운 줄 아는 것 아닌가? 그러니 너도 이혼을 하든가? 이혼을 해도 결코 다른 자식 딸린 남자랑 결혼할 생각은 하지 마.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나서서 말리고 싶을 정도로. 그래도 이런 아이들 손잡고 착한 척을 하는 모습이 있는데. 수학이 집에서 커서 그런가? 아이들은 다 그렇다고 해. 여긴 딸이 그렇더라. 그 애야 뭐 조금만 서운한 게 있어도 오빠한테 고자지라고 말야. 그래도 너무 불쌍하다. 어릴 때 학교 가서 검사하고 집에 오다 현관문 앞에서 그러한 대화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엄마 대한 심정과 배신감을 떨면 어려웠어요. 게다가 아빠가 재혼한 새 엄마는 뭐 인격이 한참 모자란 사람이었죠. 너희들이 먹은 저녁 식사 설거지와 빨래 등은 너희 스스로 하는 버릇을 들이세요. 나이가 15살이면 예전에는 시집 혹은 장가갈 나이입니다. 알겠어요. 새 엄마. 넌 언제까지 엄마 앞에서만 재치 있는 척을 할 거야? 사람들 앞에서도 꼭 새 엄마라고 자랑하고 싶어? 재혼 과정이 부끄럽지 않은데 왜 미영이한테 화를 내요? 미영이한테 화를 냈다고 엄마가 딸한테 그 정도 욕도 못해? 너 나를 엄마 취급하는 거야? 아니, 제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일인데 집안이 이리 시끄러우신가요?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아이들을 그렇게 야단쳐?
아이들을 야단쳤다고 제가 아닌데요. 국철이 요즘 사춘기라 하도 예민해서 그런 거지. 얘들아, 너희 저녁을 먹었으면 얼른 들어가서 공부나 해, 설거지를 해야겠다. 아, 얘 말 들어? 누가 들으면 매번 밥 먹고 너희들한테 설거지 시키는 새 엄마로 알아요. 설거지는 엄마가 할 테니 너희들은 들어가서 숙제나 하세요. 아빠가 계시지 않을 때는 설거지나 빨래, 청소를 시키면서 아빠 앞에서 다정한 엄마 연기를 하는 새 엄마였습니다. 그러나 새 엄마와의 불안한 동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빠의 한약 공장 사업이 좀 어려워지면서 둘 사이에 길이가 생겼거든요. 이번 달 생활비는 왜요? 그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채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캄캄한 밤, 돌아다니는 포석 위로 걸터앉아 머뭇거리는 움직임이 그들만의 세계였다. 어쩌면 저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와 교차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어지럽고 복잡해서 끊임없이 돌고 또 됐다간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은 끝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생리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실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가슴이 뛰고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은 곧 정리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것이니까요. 이야기의 끝을 아직 알 수는 없지만 포석 위에서 어둠 속의 빛을 찾아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확실한 희망을 안겨줍니다. 이제 그들은 또 다른 모험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가진 가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뉴시란드는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주며 함께한 추억을 간직하고 이야기로 남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그들을 만나볼 때 우리는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그들의 이야기는 또 다른 무대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행복한 결실을 거둘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한 이 시간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함께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함께했기에 이 어플이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찾으면 독서실에서 자고 오는데 오빠 저녁도 안 먹었잖아 라면 끓여줄게. 라면이라도 먹고 가. 시험 공부하는 내 동생이 음식 걱정을 하는 건 집안에서 여동생만 그랬어. 그렇게 부엌에서 늦은 저녁으로 동생과 라면을 끓여 먹는데 너희들 지금 뭐 하니? 배고파서 라면 끓여 먹어요. 엄마 아빠는 싸워서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 너희들은 라면이 목구멍으로 꿀떡꿀떡 넘어가니 아, 이래서 내 배 아파. 낳은 자식 아니면 남이란 소리가 나오는 거야. 속 터져 오빠가 저녁을 못 먹었잖아. 끼니 때 맞춰 집에 들어오지 않는데 그럼 하루에 저녁을 몇 번 차리라는 거야? 죄송해요. 오늘 학원에서 보충 수업이 늦게 끝났어요. 밤에 집안에 음식 냄새 나는 거 딱 질색이라 몇 번을 말해. 라면 먹고 나면 집안 한기를 다 식히고 설거지까지 말끔하게 다 해놔. 그러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는 새 엄마였어. 내 엄마, 뭐라고 말하면서 저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냐? 아니에요. 아무것도 새엄마와 함께 사는 집안 분위기는 대충 그랬어. 저나 여동생이나 집에만 들어가면 숨이 막히는 나날이 이어졌어.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아빠의 한약 공장은 아예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어. 왜 물건들에 웬 빨간 딱지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뭐라? 오빠 학교에 갔다 돌아와서 집에 들어간 순간 집안의 아저씨들이 들이닥쳐서 모든 물건에 빨간 딱지를 붙여놓고 간 것을 보았어. 새엄마가 어디 가시냐고 물으면서 갑자기 커다란 여행 가방에 옷들을 쑤셔 넣고 짐을 싸고 계셨어. 아빠도 들어오시면서 엄마에게 잠시 친정에 가실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어. 엄마가 짐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 순간 아빠가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라고 물으니 몰라요. 당분간 친정에 갈 거예요. 라고 대답했어. 그러자 아빠가 화를 내며 말했어. 이런 식으로 나와야 직성이 풀리냐? 애들이 어려운 때라고 해도 너가 집을 지켜주면서 애들을 돌봐줘야지. 그런데 왜 이러냐? 엄마가 이에 대해 반박했어. 나는 이제 부모나 가정부야? 가정부라도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해왔어. 난 왜 이러냐? 애들 때문에 결혼한 죄로 평생 애들을 돌봐줘야 하는 거냐? 아빠는 이 말에 더 화를 내며 대화가 계속되었어.
마당의 공무원이라는 작품을 재해석한 것이며 제가 직접 작성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 내용을 한국어로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마당의 공무원 월급이 나한테 그 돈을 3배 4배 주면 즐겁게 살겠지. 하지만 너거 제발 지워. 내가 이 순간 너에게 이렇게 말 못한 것을 후회할 것 같다. 아이들 앞에서 이런 대우를 받으면 더는 너를 마누라로 살 수 없다. 아이들이랑 나는 잘 살 거야? 빨간 딱지 쳐놓고 계속 이러다간 내가 미쳐버릴 것 같다. 그렇게 화를 내 자리를 휩쓸고 나간 새엄마였다. 그 후로 새엄마는 아빠와 이혼 소송에 휘말렸고 아빠는 마지막으로 남은 집도 팔아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다. 사업은 망하고 파산하고 새엄마와 이혼 후 아빠는 조금씩 무너져 간 것 같았다. 살 수 있는 나날을 보내려도 힘들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잘하는 것은 없었지만 공부만큼은 잘해 세계적인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다. 그런데 대학에 입학한 즈음일이 점점 심해져간 아빠의 알코올 중독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띄었다. 아들이 명문대 법대를 합격했는데 아버지는 사업에서 성공하고자 했지만 자식은 농사에서 성공했다. 그런데 아들아, 아버지가 매일 술을 마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버지는 술밖에 즐길 게 없느냐? 이렇게 계속 술을 마시면 어떡하려고? 와이프들은 떠나버리고 술이 없으면 제 정신을 못 차리겠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술을 마시면 정말 큰일 나요. 아빠, 술 좀 그만 마셔. 그래야 건강이 망가지지 않아. 이 정순국이 걱정하는 건 자식들 뿐인가? 소주가 달아. 매일 소주에 저질렀던 아빠는 밤마다 고주망태가 되어 최악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미아야, 이번 달에 학원비를 끊지 말고 꾸준히 다녀. 돈은 어디로 썼냐고? 오빠는 부잣집에 부탁해 과외비를 먼저 받았어. 오빠도 용돈이 부족하니까 대학생이라서 과외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내년에 93학번이고 학원 다니면서 제대로 공부 안 하면 대학 진학이 힘들어. 학원비 걱정은 하지 말고 너는 열심히 공부해. 재수도 하지 말고 너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도록 오빠가 도와줄 테니까. 여동생은 공부를 잘했고 또 저는 저희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나쁜 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상위권 학생은 아니었지만 공부를 잘하는 여동생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어 했고 수능을 치르고 교육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여동생은 교대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었고 저는 법대와 로스쿨을 졸업한 뒤 검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사업은 망했지만 우리 형제들은 대학까지 졸업하고 한 명은 교사, 한 명은 검사가 되어서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었죠. 주변 어른들은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와 검사가 된 우리 형제를 매우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제가 검사가 된 후 얼마 안의 명예를 얻고 생은 오직 내가 살아서 명달리 십사한다. 우리 아버지는 요양원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미안하다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형 잘못에 미안해하면서 엄마를 떠나게 했다는 것도 미안해하셨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한국어로 대화를 지원하고 있지만 제가 번역할 수 있는 한계로 인해 이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를 마지막으로 찾아봤을 때 아빠의 말이 귀에 남아 울렀습니다. 아빠가 하늘나라로 떠나신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교사가 된 여동생은 동료 교사와 사귄 후 결혼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동생은 모든 가족에게 결혼 계획을 알리고 다음 주에 인사를 나누러 갈 것을 말했습니다. 나는 여동생이 너무 아깝다며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을 고민해보라고 조언했지만 그녀는 이미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도와줄 필요가 있다면 말하기를 바라는 나에게 여동생은 신혼집을 이미 결정했고 시어머니의 집에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따뜻하고 좋은 성품의 분으로 맞이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해했지만 여동생이 집사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 약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오빠,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고 자라서 그런지 날 딸처럼 대해주시는 시어머니를 가진 것은 참으로 행운이라고 생각돼. 오순도순하게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미 결정은 내려졌지만 그 계획을 바꿔서 살아가면 어떡할지 걱정돼.
부부로서 함께 일해서 2년 살아보고 그 후 결정하라는 조언을 받았어. 만약 서로 불편하다 느끼면 신혼집을 따로 마련할 수 있단다. 시아버지 말이야. 너희 남자친구의 집은 재력 있는 집이면서도 부자는 아니지만 알찬 삶을 살아온 분들이야. 리셉션에서의 행동에서 이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겸손한지 느끼고 있다. 내 엄마도 편부스럽게 자라온 미래 시어머니를 비롯해 둘 다 날 아끼며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다. 내가 이 결혼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쩌면 그걸 난 어떻게 다루는 걸까 고민하다 이제 결혼식 날짜를 잡으려는데 먼저 연락하고 상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내 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해주는데 혼주석은 텅텅 비어 있는 것 같다.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좋겠지만 아빠는 하늘에 계셔. 그분이 결혼을 허락해 주실까 싶었어. 내가 이기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닐까 걱정돼. 난 결혼식을 소심하게 올리는 게 싫어서 결혼식엔 엄마만 오시면 되겠어. 그래도 나는 결혼식에는 꼭 엄마가 온다면 좋을 것 같아. 어릴 때는 엄마를 원망했지만 결혼하게 되니까 그래도 엄마가 내 결혼식에 오면 좋을 거야. 엄마는 많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엄마야 말해주며 눈물을 글썽이는 내 여동생이었다. 그러면 오빠가 엄마의 연락처를 찾아볼게. 결혼식을 잘해주길 바라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 넌 결혼 잘해주셔서 고마워. 내가 가든 말든 상관없어. 미영이 결혼식이니까. 그래도 오빠가 엄마 오는 걸 싫어하면 그냥 물었을 뿐이야. 나는 오빠 의견이 중요한데 결혼식인데 내 의견이 뭐가 중요하겠어. 결혼식에 혼주석을 비면 불성사라니까. 그럼 오빠가 책임지고 엄마를 보고 그날 오게 해달라 할게. 걱정 말고 고마워 오빠. 미영아, 너는 어디 있니? 결혼식이니까. 근데 엄마의 과거를 용서할 수 있어? 아니, 솔직히 용서하는 건 참을 수 없어. 아직 아이를 낳진 못했지만 엄마가 애들을 내팽개치고 새들러 사는 총각과 도망간 이유를 이해 못해. 그래서 엄마를 결혼식에 오시게 할 거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나는 아직 애엄마도 아니고 어려서 엄마를 이해하거나 용서할 수 없는 나이일지도. 모르는데 혹시 후회라도 엄마를 이해하게 됐을 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엄마가 막상 곁에 안 계실까 봐서 나중에 후회할지 몰라서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진짜 마음 아플 거 아니야? 엄마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건 둘째치고 그건 시간이 더 지나야 가능한 일이겠지만 적어도 내 결혼식에는 엄마가 오셔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우러머니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그래도 오빠와 나를 낳아주신 분이라는 건 변함없잖아. 그래 내 말이 맞는 것 같다. 명아, 전 동생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을 하면서 어릴 적 헤어진 엄마를 모셔와 같이 하고 싶다는데 제가 엄마를 용서하지 못했고 여전히 원망하는 마음이 크다 해서 그걸 반대할 명분은 없더군요. 결혼식을 앞두고 엄마와 연락을 원하는 여동생 때문에 저는 실로 몇십 년 만에 친엄마의 연락처를 수소문했습니다. 외가족의 먼 친척을 통해 엄마의 연락처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엄마의 과을 덮고 엄마에게 다시 연락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어요. 엄마의 연락처를 받아두고도 전화를 거는 데는 큰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한 며칠 전까지 뒤척이며 고민한 끝에 전 결국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김신자 씨 휴대폰. 네, 휴대폰은 맞습니다만 지금 회장님은 대신하고 계신데 누구신지 말씀해 드릴까요? 아들이라고 전해주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30분 후쯤에 엄마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국철이야. 네, 정말 국철이 맞아. 네, 맞아요. 30년 전에 버린 아들 정국철이 맞습니다. 뜻밖의 차가운 대답에 나도 모르게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온 말은 억지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 철아. 엄마가 미안하다. 너와 미영이에게 무슨 말을 해도 변명할 게 없어. 전화한 이유는 미영이의 결혼식 때문이야. 사실은 어머니께 전화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 그렇구나. 어찌되었든 미영이가 결혼 전에 어머니를 꼭 한번 만나길 원했어. 시간이 괜찮으면 미영이에게 말해줄게. 철아, 그 자리에도 나와주면 안 될까?
엄마가 너와 미영이에게 해야 할 말이 있어. 고민 끝에 여동생과 함께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오빠, 엄마를 만날 거면 표정 좀 부드럽게 지으면 안 돼? 결혼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엄마를 만나러 가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엄마를 만나러 가는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아 미안해. 오빠 괜히 나 때문에 이런 부담을 주어서 미안해. 아니야, 이런 부담을 주어서 미안해. 그렇다고 몇십 년 만에 엄마를 만나러 가는 자리에서 너만 가게 할 수도 없지? 너 좋은 일을 앞두고 우리 얼굴을 긁힐 일을 서로 만들지 말자. 이해해줘서 고마워. 서울 시내의 한정식집에서 엄마를 그 안에 만났습니다. 외가 친척들은 바에 의하면 엄마는 작은 중소기업의 대표로 일하고 계시더군요. 생각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엄마의 이력에 전하 여동생이 조금 놀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국철아, 미영아, 너희 둘을 이렇게 보게 되다니 정말이지 꿈만 같구나. 엄마, 안녕하세요. 미안하다. 너희 둘에게 이 엄마는 죽을 때까지 죄인이야? 그렇게 말하며 갑자기 식당 바닥에 꿇어앉아 울먹였던 엄마가 있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다 지난 일이고 저와 오빠는 보다시피 이렇게 잘 컸어요. 엄마를 원망하는 일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으니 일어나세요. 엄마는 겨우 일어서서 말씀을 이어나가셨고 과거의 사연을 듣게 되어 너무 놀랍고 생각지 못한 일이라 한동안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와서 이런 변명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새들이 살던 총각과 바람이 나서 엄마가 집을 나간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 않았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리고 과거에 있던 일을 이제서야 꺼내들어서 다시 살펴보는 건 나를 빛나게 하거나 원하는 바도 아니에요. 난 엄마가 징징거리려는 거라 생각하고 단호히 좀 불쾌한 옷으로 대답했어요. 내 아빠가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래도 죽기 전에는 사실을 말해주시고 떠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엄마, 무슨 말인가요? 제가 남편을 떠난다고 소문났던 3살던 총각은 단순히 엄마의 남동생이었던 거예요. 네, 제 남동생이 맞죠? 그러면 그 사람이 외삼촌이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래요. 그걸 알고 있던 사람은? 내 아빠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1층에 살던 총각은 엄마가 시집와 계셨을 때 숨겼던 친남동생이었어요. 남이 아니라 친남동생이에요. 왜 그런 사실을 숨기셨어요? 외삼촌은 어릴 적부터 정신질환자였고 사회생활도 거의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엄마와 외할머니에게 집착하며 온 통생을 살아왔어요. 엄마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우리 집 가족 역사에 역대급의 반전이 일어난 걸 느꼈어요. 엄마의 외삼촌, 즉 그 총각은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시집와서 집안을 다스리는 친누나를 찾아왔다고 했어요. 언니, 다시 시설에 가기 싫어. 거기 간호사들도 의사들도 다 악마 같아. 나 시설 보내는 순간 거기서 확 죽어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야 해. 태야, 그럼 막말이 어디여? 너도 이제 성인인데 언제까지 언니 치마폭에서 살려고 그래? 엄마나 언니 말곤 나 세상 사람들 다 싫어. 엄마 돌아가시고 나 밤에 잠 한숨도 못 자. 이제는 낮에 걸어 다닐 때도 헛꽃이 보이고 얼마 전부터는 약도 안 들어. 언니, 나 이러다가 정말 하루도 제명이 못 살 것 같아. 언니가 나 제발 좀 살려줘. 응, 부탁이야. 태야, 그럼 일단 너 언니 동생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 근처 대학생이라고 하고 우리 집 1층에 새들어 살자. 그러면서 천천히 결정해보자. 응, 엄마는 혼자 남겨진 외삼촌이 너무 걱정돼서 일단 그런 식으로 급한 불 끄틀 상황을 정리했다고 한다. 그래도 말이 쉬운 게 아니야? 언제까지고 외삼촌의 존재를 숨기고 살 수도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저희 본가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집안의 위신과 가문의 위세 등에 집착하는 분들이었어. 둘째, 너희 집에 유전병이 있다는 게 사실이냐? 내 어머니 그런데 저는 그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멀쩡해. 이야기하는 것 좀 봐. 그 병이 예사병이 아닌데 감기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네. 더 변명들을 하려는 것도 없다. 우리네 채널 며느리로 들릴 때 너희 집안에 유전병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 가문 대 가문의 결합으로 정약 결혼하면서 그런 사실 숨긴 건 사기 편이지. 결혼처럼 다름없다.
긴 설명은 필요 없고 이혼 서류를 제출했으니 너도 미적거리지 말고 가방 싸서 너희 가족에게 돌아가라.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인데 유전병이란 대대로 물려오는 조상들의 위신을 그런 불미스러운 이유로 더럽힐 수 없으니 재진을 데리고 곧장 여길 떠나. 재진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는 다 보내줄 테니 그렇게 알아두라. 동서리의 소녀가 그런 식으로 쫓겨날 때 내 삼촌 조현병까지 드러나는 날은 어쩌면 국철이 너와 미영에게 해롭게 될지 몰라.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내 아버지를 놔야 했어. 그럼 내가 삼촌을 돌볼 생각이냐고? 우리를 떠나고 난 뒤에는 영원히 돌볼 생각이었단 소리냐? 죄송하다고? 국철아, 엄마는 어떤 이유에서든 자식을 버리면 안 된다고 했어.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한 거냐?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전국적으로 유명한 정신병원을 찾아보니 삼촌을 거기 보내면 일주일도 안 되어 도망쳐서 자살할 것 같았어. 그 바람을 타 뛰쳐나갔을 때 삼촌은 집에서 혼자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어. 삼촌이 도망갔다는 것은 조현병 이력을 숨기려고 그랬던 거야? 지금 다시 생각하면 너무 과했던 선택이었어. 생각해보니 당시 아빠, 나나, 그리고 철이 없이 엄마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설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너희들도 집에서 쫓기지 않을까 걱정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상황을 너무 두려워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이해가 갔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던 그 말도 이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엄마야,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돼. 엄마가 그 선택을 한 이유를 이제 이해했어. 너희들도 마찬가지겠지. 지금 오빠가 그런 상황이면 나도 엄마처럼 선택할 거야. 미영아, 정말 미안해. 2년 전 내 삼촌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줄 명분이 없었어. 내 건강도 좋지 않아서 연락할 수 없었어. 평생 엄마에게 의지해 사신 외삼촌이 평생병으로 고통받으며 살아가셨다는 소식이 왔어. 지금 엄마가 유방암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 엄마가 이야기하며 모자를 벗었지. 엄마야, 왜 머리가 없어? 항암 치료로 머리가 빠지는 거야? 나중에 말할 거였는데. 갑자기. 내게 어떤 일이 생겨도 너희들이 놀라할 것 같아 미리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항생제 치료 때문에 머리가 피투성이인 엄마가 모자와 가발을 쓰고 우리를 만나러 나왔어요. 엄마, 건강 상태가 이렇게 안 좋으신데 내 결혼식에 참석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야 미영아, 아직 의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두 발로 걷는 게 가능한 상황이라 갈 수 있어. 다리가 약하면 휠체어를 타고도 갈 테니 걱정 마. 재수 줍고 억지로 부탁한 것 같아. 아빠한테도 매 못난 피똥처럼 억울할지도 몰라 운명적으로 없는 게 평생 없을 거라 우여곡절 끝에 여동생의 결혼식은 무사히 마쳤어요. 엄마는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지만 제 옆에서 여동생 결혼식에 참석하셨어. 아침부터 현기증이 있으시는 것 같았는데 괜찮으세요, 엄마? 응, 괜찮아. 딸 맘대로 해도 되니까. 여동생 결혼식 끝나고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 가는데 엄마는 갑자기 쓰러지듯이 의식을 잃으셨어. 엄마, 깨어나세요. 병원으로 옮겨진 엄마는 며칠 후 혼수 상태에 빠지셨고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셨어. 명을 달리하기 전에 엄마가 의식 차리듯이 신혼여행을 미루고 침대에서 놀던 여동생과 내 손을 꼭 쥐고 그 말을 하셨어요. 미안하다. 라미야, 엄마는 당신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엄마는 삼촌 곁에 계속 지켜줄 사람이 자기뿐이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곁에는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었기에 미안했다. 엄마가 많이 미안했겠지? 아냐, 엄마, 저희 다 엄마를 이해해. 제발 이런 말씀은 그만해주세요. 저도 오빠도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 그래도 미안하다. 다음 생에는 엄마가 계속해서 당신들만을 평생 지켜주고 돌봐주는 착한 엄마로 다시 태어날게. 엄마, 사랑해. 이영아, 내 자식들, 엄마가 많이 많이 사랑해. 그 말을 마지막으로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난 엄마였다. 동생과 나는 이런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다. 엄마를 만나자마자 이별이라니 어딘가 이상하다. 엄마, 이렇게 힘들게 다시 만나고 이별한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고 아빠와 같은 곳에 모셨다. 엄마는 중소기업 대표로 일하셨기 때문에 많은 유산을 남기셨다. 회장님은 그 유산을 정국철 씨와 다른 분들께로 남기셨다. 엄마가 남긴 상속의 규모가 생각보다 매우 크다. 우리 형제는 엄마 덕분에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 엄마가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돈은 중요하지 않다. 제발 엄마가 다시 살아와서 우리 곁에 왔으면 좋겠다. 엄마가 평생 힘들게 일에 번득을 의미 있는 곳에 헌화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여동생과 함께 엄마가 남긴 유산의 50% 이상을 암 환자들을 도와주는 단체에 기부했고 가족들을 돕는 사회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엄마가 좋아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엄마가 좋아했던 음식을 모르는데 어느 날 물어보았더니 엄마가 좋아하는 꽃은 수국이라고 했다. 다음에는 수국 다발을 사줘야겠다. 생각했는데 못 해드렸지 오빠. 우리 엄마 아빠 보러 다녀오자. 엄마 좋아하시는 수국 꽃다발 사서 여동생과 저는 수국 꽃다발 하나로 가 있고 있어요. 또 아빠가 생전 좋아하시던 양과자 한 봉지 사서 두 분이 쉬고 계신 추억을 찾았습니다. 공기 좋고 한적한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원엔 평일이라 인적이 드물고 평소보다 더 조용하더군요. 나란히 쉬고 계신 두 분의 영정 앞에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빠, 아빠는 살아생전? 엄마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글쎄 그 부분에 관해선 한 번도 아빠와 얘기해 본 적이 없으니 아마 반대하진 않으셨을 텐데 엄마를 보내드린 것이 아니었을까? 아빠도 어찌 보면 그런 선택하는 아내를 지지하기 힘들었을 텐데 아빠도 많이 힘드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 엄마는 말할 것도 없고 엄마 아빠 두 분 거기서 다시 만나서 무슨 얘기 나누며 지내세요. 그래도 아빠 혼자 계실 때보다 훨씬 나시죠. 살아생전 두 분에게 말했듯이 그렇게 서연이 두 분 영정 앞에 말을 하는 여동생이었다.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런 말을 하는 여동생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는 것을 저는 모았어요. 엄마, 아빠 미영이는 시집가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처음엔 결혼하자마자 시집살이.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근심했는데 시부모님이 너무 편안하게 대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즉, 미영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빠가 문제라면서요. 전 시집에서 잘 지내면서 혼자 외롭게 남아있는 박 검사님께 오빠가 좋은 짝을 만나 다음에 오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도록 부탁했다고요. 미영이 좀 낯설어 하더라고요. 연애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관심도 없는데 혼자 노누졌겠지만 나 신경 써줘서 고맙구나. 아무튼 너도 잘 살아. 최서방과 다투지 말고 우리는 부부니까 걱정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투다이 춤을 춰오는 기레까치 두 마리가 계속 따라다녀서 우리를 쫓아왔다고 하셨고 서울로 돌아올 때 시동 걸었다고 하셨어요. 엄마 아빠, 미영이랑 나도 내 식구, 다음 생에도 가족으로 만나길 바라고 근사한 삶을 보내길 바라며 평안하기를 기원했습니다. 해주신 긴 이야기 감사합니다.